예,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용이랑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어적 좀 정의가 좀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는 4월 고용보고서 그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실업자는 그러니까 노동을 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을 칭하는 말이고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비율이고, 경제활동 참여율은 15세 이상의 인구, 일을 할 수 있는 인구 중에서 얼마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잠깐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 네 가지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경제활동 참여율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얼마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보시면 평년 대비해서 한 1%포인트 정도 부족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15%까지 육박했다가 쭉 내려와서 바이든이 요즘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거의 최저치에 육박할 정도로 그러니까 고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퇴직률은 작년에 특히 되게 높았는데 이 이유가 아시다시피 작년 말까지만 해도 원래 나스닥이 16,000, 뭐 17,000까지 갈 정도로 자산의 거품이 엄청 심했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자산이 원래 커지면 아무래도 은퇴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노동에 대한 의사가 확실히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그 평년 대비해서 확실히 퇴직률이 올라간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률 같은 경우에는 어, 실업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3.6%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예요. 한 3% 정도가 보통 목표치로 잡고 있고 2에서 3%인데 3.6%면 충분히 거의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3점 몇 퍼센트가 완전 고용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구인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과 퇴직을 하는 사람들, 이 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뭐 이직을 하거나 자발적 퇴직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이 구인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비율이 3% 정도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의 완전 고용에 도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자리 부분. 졸투 고용 보고서를 보면 계속해서 1,100만 명 이상의 높은 일자리 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다시 한번 발발하면서 예,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나오는 거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은 사망자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옆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일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오미크론 때문에 뭐 이렇게 낮은 일자리 공석수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못했던 이유를 뭐 코로나,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오미크론 재발발 뭐 이런 것들을 핑계로 들 수 있는데 근데 이 올해 들어서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오히려 일자리 수가.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사실 서비스업 쪽에 대한 이 일자리, 구인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이 늘었고, 이 부분이 충족되면 경제가 잘 살아날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특히 이 실업률이 빠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계속해서 이 일자리 수가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요 뒤에 보시면, 제가 요거는 필수 옥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 노동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래에 와서. 미국 노동 비용 같은 경우에 특히 21년 말부터 22년 초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 21년 요때 나온 1.3%가 그 파월이 원래 작년까지는 테이퍼링 한다고 안 하던 시기에 요 1.3% 보고 C컵해서 11월 달부터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된 게 요 부분이 엄청 커요. 이 마지막에 나온
3분기에 높게 나왔던 고용비용 지수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날 말하는 그 되게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임금 부분은 하방 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한 번 올리면 내려가질 않아요.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러니까 질적으로 나쁜 인플레이션인데 그게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 이건 일시적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이걸 일시적이라고 믿어야 임금 상승에 대한 어떤 고용주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을 텐데, 요청하거나 하지 않을 텐데, 그걸 사람들이 어느샌가 못 믿게 되면서 이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왜 임금 인상이 요거밖에 안 되라고 고용주한테 계속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거짓말로라도 일시적이라고 이 노동자들이 믿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일시적인 거를,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파월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임금 쪽으로 전이 되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벌려고 주장했던 거고, 못 막았기 때문에 1.3이 나오면서 파월도 긴축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으로 넘어갔고 3월 이제 올해 초에 들어와서는 금리 인상까지 오게 된 거죠. 원래 작년 뭐 10월, 9월 요때까지만 해도 22년에 금리 인상이 없었어요. 0이었어요, 0. 2월 22년에는 금리 인상 안 한다였는데 지금 보시면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거에 매우 영향을 준 부분이 이 고용비용 지수인 거고, 고용비용이 고용비용이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임금 상승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고용주,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임금이 올라간 거 대비 생산성이 같이 증가를 하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비농업 부문 생산성도 보면 QOQ로 해서 전분기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7.3%. 임금 상승분이 생기면서 임금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임금이 증가하면서 이 생산성이 나빠진 거예요. 그 이제 실적이 어닝 부분이 부러질 거를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저는 이거 발표된 날에 이 비농업 부분 고용 이거 부러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이날에 이거 안 좋게 나와서 패드가 긴축을 조금 늦출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날 올렸어요. 2%인가 고용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고용이 안 좋은 거는 이따가 말씀드린 필립스 곡선 보면 아시겠지만 고용은 실업률은 무조건 해치면서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령 안 좋아서 시장은 설령 뭐 패드가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자기들끼리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뭐 실물 경제 자체는 무조건 이 고용 부분을 해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다음날 정부에서 발표된 거 보면 좋게 나왔죠. 또 좋게 나왔더니 그날은 좋게 나왔다고 빠졌는데, 네, 아무튼 저는 이날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 부분이에요. 단위 노동 비용하고 비농업 부문 생산성이 안 좋아진 거. 이게 안 좋아진 게 결국에는 이 어닝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임금은 올랐는데, 그러니까 생산 비용은 올랐는데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 제가 계속 S&P 결국엔 진입을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도 이 생산성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참여 활동 비율은 유지하고 있는데 퇴직률은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은 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원래 실업률에 분자로 잡혔어야 되는 실업자가 그냥 비경제 활동 참여를 그냥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서 나 이제 돈 많다, 더 이상 내가 노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빠졌는데 걔네가 실업자로 잡힌 게 아니라 그냥 비경제 활동 참여자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빠지지. 실업률 쭉 빠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자리 수는 이렇게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이 저렇게 이제 와가지고 쭉쭉쭉 오르고 있는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노동자들이 그 인플레이션 분을 자기의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반영하기를 고용주한테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제 임금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쫓아가고 있는 이 임금 상승분이 택도 없이 따라잡고 있지는 못한데, 그러니까 명목이 올라가는 게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실질 임금은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구매력은 빠지고 있는데, 실구매력 빠지고 있으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임금은 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산성이 그러니까 부러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생산성이 안 좋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닝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제조업 부분들. 이 부분은 필립스 호스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이건 계속 제가 필립스 호스랑 베버리지 호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설명을 안 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 이게 한 60년대, 70년대 영국에서 어떤 학자가 개발한 건데, 인플레이션율이랑, 그때는 이게 임금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임금 인플레이션이면 뭐 당연히 비용 증가가 일어나고 가격의 상승분을 그러니까 정가가 쭉쭉쭉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뒤쪽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간 거예요. 원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실업률. 실업률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임금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그러니까 임금이 줄어들면서 구매력이 빠지게 되면서 수요가 줄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되고, 실업률이 줄면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실구매력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올라가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요 측면에서는 사실 필립스 곡선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 그 60년대, 70년대는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은 경우에 정부가 조금 긴축으로 정책 방향을 틀면서 실업률을 올리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뭐 확장 정책을 쳐서 실업률을 줄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요걸 되게 정부의 정책에 맞게끔 요 필립스 곡선을 이용해서 굉장히 잘 조절했어요. 실제로. 그게 60년대, 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 필립스 곡선 가지고 굉장히 정부의 정책 방향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필립스 곡선인데, 이게 오일 쇼크가 나면서, 오일 쇼크가 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가격은 가격대로 엄청 치솟았는데, 그거 기업이 되게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일자리도 줄어들었어요. 기업들이 많이 뭐 도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경기 침체까지 간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경기 침체까지 온 스태그플레이션이 이 오일 쇼크 때문에 일어났어요. 한 번.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상승하는 게 나오면서 필립스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되는 상황. 원래는 이 둘이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고 60년대, 70년대에는 이해하고, 이거 굉장히 좋다라고 쓰고 있었는데, 공급 측면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는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 한번 필립스 곡선이 굉장히 요 신뢰도에 대해서 되게 막 의문을 갖는 그런, 필립스 곡선 쓰레기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잘 안 맞는다 이런 게 나올 정도로 필립스 곡선의 뭔가 존폐에 대해서 그게 많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두 개를 분리하기로 했어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게 수요 충격으로 발생되는, 그러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경우 하나,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공급이 굉장히 줄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요 두 가지를 분류하게 됐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필립스 곡선은 아직 뭐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은 하고 있던 상태였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얼추 또 잘 맞는다 하면서 지내오고 있었는데, 요 08년도에 금융위기 오면서 실업률은 증가하는데 요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PC 물가 들고 왔는데 뭐 그냥 CPI도 똑같은 경향이에요. 사실 요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실업률은 쭉 떨어지죠.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굉장히 요 플랫한 상태의 물가를 유지하면서 실업률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요 시기에 또 한번 필립스 곡선이 되게 이 실효성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트라이를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요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레리 서머스 그 하버드대, 제가 맨날 말하는 그 누가 이창용 씨 뭐 스승이라고 하는 그분이 주장한 거를 논문을 봤었는데, 그분이 말한 대로라면 요게 원래 실업률이 되게 낮아지면,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지면 경제가 되게 호황인 거고, 뭔가 그런 좋은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이 이 비용 상승에 대해서 이 고용주한테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김인 거죠. 지금의 상황처럼. 아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고용주들이,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윗사람한테 내 임금 올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 게 지금의 상황인 건데, 똑같이 필립스 곡선도 내가 경제가 좋고 뭐 실업률 낮은 상황이면은 그 임금 상승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쭉 같이 딸려 올라가게 되는 건데, 아이고, 잠시만요. 음. 요 시기에 되게 안 맞았던 이유에 대해서 레리 서머스 교수가 말하는 거는, 이게 인터넷이랑 막 이런 게 발달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됐고, 뭔가 일용직 노동자들이랑 그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고, 그러니까 고용의 형태가 많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근로자들이 뭔가 이런 지위? 윗사람, 그러니까 뭐야, 고용주와 노동자의 지위 자체가 굉장히 흔들려 버리면서 뭔가 인플레이션이 나오거나 경제가 아무리 뭐 좋아져서 막 뭐 기업이 돈을 잘 벌고 해도 노동자 입장에서 고용주한테 임금 인상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던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아무리 좋은 경제 상황이 와도 뭐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도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잘 먹히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설명은 해요. 그래서 요 필립스 호선이 그 요 08년 이후에 되게 안 맞았던 때가 한 번 있고, 첫 번째 더 그 앞전에는 오일 쇼크 때 공급 충격이 있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실업률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는 그 상황, 요 두 번의 필립스 호선이 안 맞는 상황이 있는데, 요 코로나 때 올라왔던 요 실업률이랑 요 쭉 빠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요 상황은 필립스 곡선이 굉장히 잘 맞는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필립스 곡선이 다시 되게 유효하다라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또한 이걸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면 굉장히 낮은 실업률 상태예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도래해 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렇게 실업률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이 앞전에 보여드린 졸트 부인 보고서에 나오는 그 1,100만 명의, 그러니까 수요,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가 지금, 그러니까 구인에 대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된 부분이 1,100만 명이 나와 있고, 그게 실제로 근로자가 와서 채워지지는 않고 있고. 왜? 요 앞전에 있던 요 높은 퇴직률 때문에. 자발적 퇴직률이 특히 되게 높아요. 이쪽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왜 퇴직을 했겠어요? 뭐 갑자기 뭐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산 시장이 폭등을 하면서 그냥 조금 더 퇴직을 앞당기게 되면서 원래 노동을 했어야 되는 인구가 그냥 퇴직을 해버린 거예요. 자발적 퇴직률로. 그러면서 실업률도 쭉쭉쭉 빠진 거고. 그래서 일할 사람은 없는데 지금 이 일자리 공석수가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잘 먹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특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 공석수도 이렇게 높으니까 뭐야,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오히려 고용주가 굉장히 엎드려서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요 복합적인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가면서 노동자가 고용주한테 임금 상승을 요구할 수 있는 이 스탠스의 상승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그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필리스 곡선 때문에 이 높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낮은 거, 3.6%에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실업률을 해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에서 나오고 있는 요 일자리 초과 수요에 대한 부분을 해쳐야 된다고요. 이걸 싹들 잘라내야 노동자의 스탠스가 내려오면서 요 필리스 곡선에서 요구하게 되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임금 상승에 대한 요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내리려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특히 이 초과 수요, 일자리 초과 수요를 죽여야 돼요. 패드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이제 긴축을 굉장히 당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긴축을 당기든 뭐 임금이 올라가든
주식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투자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안 좋은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버스에 대한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안 채워지고 있어요. 이 일자리 공석수가 차라리 일자리 공석수라도 쭉 채워지면서 실업률이 같이 낮게 내려왔으면 뭔가 이렇게 경제가 잘 선순환이 되고 있고 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잘 맞는 상태여서 아, 경기가 되게 좋구나. 물론 지금 뭔가 이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실물 경제는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업률은 이미 완전 고용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너무나 과한 상태예요. 그래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죽이려면 실업률을 올려야 돼요. 노동시장을 해치지 않고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요거 그대로 따라다니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거예요. 이 근래에 나온 인플레이션이 수요 측면이냐 공급 측면이냐는 수요 측면일 때랑 공급 측면일 때랑 다른 거예요, 사실 두 개가.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그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아닌가? 내가 이거 여기 60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건가? 아무튼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발발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많잖아요. 공급발로 그랬다. 통화량을 많이 풀게 되면서 초과 수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물론 복합적이긴 한데 저는 완전 수요 충격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왜? 공급이 잘 안 됐다고 하는데 무역 수지 보면은 무역 수지 적자 미국 엄청나잖아요. 아니, 공급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 무역 수지 적자 어디서 났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잘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그 뭐 LA항 로스앤젤레스 저기 뭐야 예, 그 서부 쪽으로 해서 아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항구 쪽이 굉장히 적체가 심해서 뭐 수입이 잘 안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미국 내부에 있는 물량이 적어지다 보니 공급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초기에는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공급 충격,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다. 첫 번째 핑계 됐던 게 이거 질문 보내실 때 그냥 공개로 보내시면 돼요. 이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급 측면도 있긴 있는데 무역수지 적자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고 작년 말에도 재고 자산 보면은 도매 재고도 그렇고 소매 재고도 그렇고 엄청 많이 쌓였어요. 작년 6월부터 시작된 그런 공급발 때문에 기업들이 한 번 그걸 겪고 나서 연말쯤에 가니까 미리 왕창왕창 땡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비축분이 많아서 자산 재고가 1%, 2%에서 2, 3%로 더블 이상으로 늘었었어요. 재고 자산 평가가. 근데 그게 이제 근래에 나온 거는 사실 많이 소비가 되긴 했는데 예, 아무튼 요 공급 측면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건 어려워요. 그걸 첫 번째 파월이 핑계 댔던 거 일시적이다 하면서 막으려고 했었고 두 번째 핑계 댔던 거 공급발이다. 공급발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드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회피했던 거. 그 두 번의 핑계를 대면서 긴축을 늦췄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금융정책으로 땡기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 공급 충격에 대해 아니라는 거, 수요 충격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패드도.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파월이 나와서 인정을 했어요. 이 수요 충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 필립스 고선이 공급 충격일 때는 안 맞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통화량 미친 듯이 유동성 풀어서 생긴 수요 충격이라면 필립스 곡선이 굉장히 맞는 거고 지금의 실업률은 3.6%로 굉장히 낮은 상태, 완전 고용 수준 상태까지 내려와 있는 거고 이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실업률을 늘려야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업률 늘리는 것 자체가 이 경기 침체예요.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근데 요즘 보시면 대기업들 중에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 고용을 줄인다고 하는 발언들이 꼭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기업 실적 발표하거나 뭐 CEO가 나와서 뭐 말하거나 할 때 보면은 고용을 줄이겠다라는 부분, 이런 언급이 항상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그게 이 실업률에 영향을 주고 있진 않는데 어느새 실업률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일자리 수가 이렇게 많은데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사실상.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실업률이 어떻게 올라가?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데, 실업률은. 근데 일자리는 이렇게 많은데? 이 말이 이상한데, 이게 어느 순간, 한순간에 돌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언젠가 기업이, 뭐 기업 실적이 부러지든 임금 상승이 부담되든 하는 식으로 돼서 일자리 공석수는 줄게 되고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를 해소하려면. 그래서 제가 자꾸 이 필리스 고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낮은 실업률 상태에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인 거고 이 필리스 고선 쭉 따라서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 인플레이션이 과거에는 임금 인플레이션이라고 썼을 정도로 임금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의 요 과수요 상태랑 이 낮은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패드는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개인 자산이 늘어나 퇴사를 하면 비경제활동 인구수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거 예, 맞습니다. 이게 자발적 퇴직으로 해서 비경제활동 인구수로 들어가면 원래 그 사람이 실업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업률이 상승하려면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들고 온 건데 실업자 요 아래가 엄청 많잖아요. 압도적으로 오더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실상 실업률이 지금 3%니까 얘가 100이면 3인데 여기서 1 빠지는 거랑 여기서 1 빠지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사실상 원래 실업자로 카운팅 됐어야 되는 친구가 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1이 빠지는 걸로 바뀐 거라고요. 실업자가 1 그러니까 둘 다 1 늘었어야 되는 건데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고 실업자에서 1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오더 자체가 지금 다르잖아요. 실업률이 3%라고 하면 아래가 100만 명이고 여기가 3만 명인데 그러니까 뭐 100명이고 한 명이 뭐 3명이라고 쳤을 때 둘 다 1씩 빠지면 1%포인트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빠지는 게 훨씬 영향력이 큰 상태죠, 지금은. 아니,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자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노동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노동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는 거. 그거를 실업자라 그래요. 그냥 난 일 안 한다. 얘는 실업자가 아니에요. 노동 의사가 있어야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실업자에 플러스 1 냈어야 되는 사람이 그냥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지게 되면서 여기가 올라가지 않았다고요. 이해가 됐나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실업률 무조건 올라간다고. 이거 지금 실업률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게 이상하잖아, 사실.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실업률이 왜 올라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돌아본 유튜버 중에서는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업률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경기 침체로 가는 거예요. 1탄이 유동성 축소였고 2탄이 경기 침체. 근데 경기 침체로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상황이 이 고용 부분에서 보면은 실업률이 이미 완전 고용에 도달해버린 상태. 이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랑 금리 인상이 함께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이건 근데 나중에 가서 한번 진짜 평가받고 싶어요. 지금의 제가 이 전망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 필리스 곡선 때문에 쭉 따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빠지게 하려면 실업률을 올려야 되고 실업률 올리면 침체 온다.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줄어들겠지만 실업률도 증가한다.
그리고 요 앞전에 있는 거는 요 부분, 생산성 빠진 부분. 고용비용 올라갔고 생산성 빠진 부분. 고용비용이 올라갔는데 생산성이 그만큼 또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생산성이 못 따라 올라가면서 생산성이 안 좋아졌어요. 이러면 기업의 실적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안 좋아지지. 비용은 올라가는데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심지어 근래에 보면은 중국 쪽에 있는 폭스콘, 뭐야 이거, 애플 생산처. 거기 막 계속 상하이 경제 셧다운하면서 부러지겠죠. 그게 3, 4월, 5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다가 생산기지 얼마나 크게 해놨는데, 거기도 폐쇄했으니까 잠깐 셧다운 했으면은 당연히 실적에 영향 줄 거고, 거긴 이거 더 안 좋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2분기 비농업부문 생산성이 나오면 이거 더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걸 셧다운을 그렇게 해놨는데, 중국에다가. 그래서 투자 전략은 우선 TBT 같은 경우에는 원래 3.2에서 일부 분할 매도 하면서 3.5, 맥스 3.5 잡고선 올라가려고 그랬던 거, 이거 발라먹으려고 그랬던 건데, 이번에 나온 인플레이션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일단은 스테이하고 수요일, 목요일에 나오는 FOMC 결과 보고 뭐 분할 매도 하든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전에는 제가 3.5% 절대 못 넘는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 뭐야, 4월 그 보고서 낼 때, 4월 보고서 쓸 때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제가 3.5 절대 못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도 한번 설명은 드려야 돼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로직을 한번 설명은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 이게 사실 이렇게 10년 채권물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거는, 이거 듀레이션이 얼마짜린데, 이거 지금 얼마야 이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말이 안 돼요, 원래. 2%에서 올라와도 지금 1% 넘게 올라오고 있는데, 채권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 채권인데 이렇게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 자산에 엄청 큰 그러니까 이 채권 가격, 그러니까 듀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기채가 1%포인트 움직이면 사실 이건 몇 배로 움직인 거예요, 사실 지금. 근데 원래 이 안전성을 대표로 하는 채권이라는 자산이 8%, 10% 움직이는 거는 사실상 이 미국 채권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매수 매력을 굉장히 떨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저 금요일에 나온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 전까지는 분명히 제가 3.2에서 분할 매도하자고 할 텐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FOMC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오히려. 오히려 상방 쪽이 훨씬 열린 거니까. 그냥 스테이 하면 돼요, 이거는. 단지 TLT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멀어졌어요. 3.5 가면은 당장 TLT 때려박아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말한 이 앞에서 말한 이 인플레이션들, 이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전가될지, 그리고 이 임금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패드가 어떻게 평가할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 필립스 곡선을 따라서 패드가 만약에 이 실업률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고용시장을 해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사탕을 놀린다면 인플레이션은 더 뛸 거예요. 더 뛸 거. 8%가 아니라 9%, 10%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TBT를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긴축 더 땡겨야 되니까. 옛날 볼커처럼 10% 땡겨야 되니까. 그 10% 땡기면 TBT가 발라먹을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행인 건 수순이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일단 TBT에 먼저 진입한 상태고, 요 2.5, 2.5, 77, 뭐 여기서부터 쭉 발라먹은 건데, 요 뒤부터는 일단 6월 FOMC 보고, 점도표 보고 행동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중립금리가 나와요. 이번에 6월이기 때문에 점도표가 찍히게 되는데, 그 중립금리가 사실상 얼마인지 저도 가늠은 안 돼요. 뭔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패드가 어떻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번에 75bp 올려도 할 말은 없어요. 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가 있는 상황에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축으로 당겨도 패드가 명분을 가져요. 그래서 우선 TBT는 홀드 3.16? 3.16이 지금이 3.16인가? 아무튼 되게 많이 올라왔네요. 이거 3.2를 얘기했었는데 3.26까지 올랐으니까 요건 스테이. TLT는 한참 뒤에 넣을 거야. 한참 뒤에. 6월에 15일하고 30일 부근에 이 채권 만기가 있어요. QT. 그것도 아직 발생되지 않았는데 3.2%까지 온 거면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시장 자체가 놀라서 뛰어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15일하고 30일에 또다시 채권이 던져지면 예, 이거는 확실히 상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먹을 자리에서 먹어야 돼요. 잃을 자리에서 괜히 이거 물려가지고 쓸데없이 손해 계속 보는 것처럼 손절 빨리 하라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이 먹을 자리에서 먹고 손절 칠 자리에서 빨리빨리 손절 쳐야 돼요. 근데 먹을 자리에서 또 안 먹고 그때도 빨리빨리 하면은 돈 못 벌어요, 그러면. 투자의 방향은 한 방향으로 좀 느긋하게 먹을 자리에서도 먹고 또 쫄보라고 이거 바로바로 또 팔고 나가지 말고 분할 매도 하면서. 근데 지금 이 3.26이라는 자리는 분할 매도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테이 하자는 거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옆으로 삐뚤어져 있지? 잠시만요. 자, 요 꼭대기에서 투자 전략이에요. 1단계 유동성 축소가 났어요. 요 연초에. 유동성 축소 나오면서 3월 달까지 쭉 빠졌었죠. 이거 한번 크게.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승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거 뭐야? 돌리는 건가? 했던 그때. 1차적으로 유동성으로 한번 빠졌고 QT까지 덤탱이 씌우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쭉 빠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근래에 다시 상승했던 거고 오늘 다시 이제 크게 개파락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저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1차적으로 여기서 빠진 분은 유동성 축소,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QT 시작 요런 유동성 축소로 빠진 거고 요때는 실물 경제는 큰 타격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뭐 작년에도 굉장히 실적 좋았잖아요. 실물 경제는 좋았는데 유동성이 축소되다 보니까 일어났던 하락분인 거고 두 번째 경기 침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여기는 프라이스만 깎인 건데 어닝은 멀쩡했고 그러면서 이제 고퍼를 해소를 한 거죠. 굉장히 높았던 PE를 해소하면서 쭉 내려와서 다시 평년처럼 17배? 요 정도를 이제 맞추러 왔던 건데 어닝이 줄게 되면 다시 한번 어닝이 줄게 되면 고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기껏 해소했던 그 높은 PE에 대한 그 높은 고밸류가 해소가 됐다가 다시 어닝이 부러지게 되면 다시 고밸류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추가 하락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3,800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인버스로 발라먹은 자리이기 때문에 절반 분할 매도해서 현금화 상태로 들고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는 뭐 경기 침체 일어나는지 FOMC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현금을 뭐 더 투입할지 아니면은 지금 들고 있는 걸 스테이할지 정리할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 지금 뭔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기로라도 뭔가 이런 전망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오늘도 당장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건 제가 잠깐 보고 올게요. 저 지금 얼마 빠지고 있는지 몰라서. 지금 장 열리고 S&P 3,800에 있고 나스닥도 11,500에 부근에 멈춰 있는데 오늘 밤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브레이너드 3시에 뭐 연설이 있던데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특히 불리학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도 브레이너드 뭐 이렇게 발언하는 게 있으니까 아무튼 전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막 크게 왔다 갔다 할 건 아니고 왜냐면 당장 내일 모레 뭐 FOMC가 있는데 지금 브레이너드가 말하는 게 크게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뭐 파월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브레이너드 정도면은 그냥 9월에도 50bp 할 것 같아요. 9월에도 50bp 할 것 같은 거 모두가 알고 있는데 굳이 그 말 한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막 출렁출렁 할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뭐 브레이너드가 9월에 25bp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올라갈 것도 없어요. 올라가면 인버스 때려야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실제로 저 FOMC 들어가서 회의장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에 대한 게 중요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6월 FOMC 회의록 공개되는 날, 그 날도 뭔가 하락 압력 작용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을 갖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주의해야 돼요. 질문을 한번 좀 볼게요. 경기 침체 우려가 충분히 반영된 상태라고 보시죠.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4천에서 3,800 정도로 빠진 분을 경기 침체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건데, 경기 침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실업률 상승도 나타나야 되고, 실업률 상승이 나타난다는 거는 실제로 기업들의 어닝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의 어닝이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한 하락분은 뭐 3,500이 아니라 3,000, 여기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이 지지 부분 3,500까지도 충분히 발라먹을 수 있어요. 경기 침체가 나온다면. 근데 경기 침체가 나오려면 6월까지 실적 나오고 7월에 실적 발표할 때, 제가 생각하는 S&P 500 진입 시점은 7월에 실적 부러지는 거 나오고 크러쉬 한번 나오면 그때 진입할 거예요. 그때는 그냥 주워둘 거예요. 그 이후로 더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때부터는 주울 거예요. 이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게 언제냐면 7월에 나오는 2분기 기업들 실적 나오는 때. 저는 그때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안 좋은 이유는 오늘 누님이 말씀드렸지만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굉장히 끈적끈적한 임금 인플레가 이제 실제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비용에 대한 상승분이 생산성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가 제가 생각하는 2분기 전망입니다. 일단 앞으로 투자는 지금은 뭐 저점 매수라고 진입하기에는 너무 볼 게 없어요. 뭐 실물 경제가 좋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 아니면 뭐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서 수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 어느 것도 바라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재정정책, 금융정책, 재정정책은 금리가 지금 몇 프로인데 여기서 어떻게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어요? 못 발행해요, 이러면. 이거 지금 3점 몇 프로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 1점 몇 프로 발행하다가 잠시만요. 응. 이때 봐봐요. 이거 3년, 1년으로 잘라온 건데 이때 1.5%니까 그 경기부양책 하면서 막 미친 듯이 국채 발행해가지고 자금 땡겼던 건데 이게 3%야, 3%. 3.2%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발행해? 재무부에서.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바라기에도 돈이 없어요, 돈이. 이 높은 이율 때문에 국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재정 정책도 바랄 수 없고, 금융 정책은? 금융 정책 지금 인플레 3.6% 나오고 있는데 어디 금융 정책이 완화 기조로 돌릴 수 있어요? 완화 기조로 뭐 돌린다고 좋은 건가? 인플레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 진입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현금이나, 그쵸, 뭐 달러도 괜찮죠. 일단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아, 근데 파업까지 하는 바람에 더 안 좋아지겠네, 기업들 실적이. 특히 우리나라는 2분기 실적은, 아, 이건 진짜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버스는 괜찮아요. 사실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전마진 확보된 게 많기 때문에 인버스에 추가 매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안전마진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제가 직접 이런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확신이,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여러분이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은 아무래도 제가 한번 가공한 정보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저는 제가 직접 이런 지표들을 보고 확신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 인버스 몇 달 동안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의심하거나 뭐 오른다고 걱정하거나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의심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에 또 막 의심하고 중간중간 들어가서 확인하고, 아, 이거 오늘 올랐네, 이러고 있으면 이것도 노동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꾸 제가 안전마진 하는 거예요. 이거 2.7에서 왜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 TBT도 안전마진 때문에 들어가라 그런 거고, 지금도 먹을 자리 있어 보이는데 진입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안전마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나 현금 들고 있는 게 괜찮아요.
임금 상승기이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종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절대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하락되는 나스닥 인버스 스위치,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저 연준이 뭔가 이런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는 자산시장, 특히 주식이라는 자산시장에서의 지표는 S&P 500을 봐요. 나스닥을 보는 게 아니라. 나스닥은 말 그대로 기술주들 모아놓은 곳이에요. 성장주 기술주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 결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근데 이 S&P 500은 뭐 에너지주, 금융주, 기술주, 빅테크, 생산, 소비 모든 기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 집합체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자산시장, 특히 이런 기업의 자산시장에 대한 뭐 패드 푸시라던가 이런 걸 발동할 때는 S&P 500 보고 움직여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그게 있으면은 확신이 있으면 기왕이면은 요거 빠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변동성을 갖는 나스닥 인버스에다 투자를 한 거고 제가 진입을 하거나 뭔가 그런 걸 할 때는 예,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안정적으로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S&P 500으로 진입을 해서 같이 빨아먹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이 주식이라는 자산시장을 부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기술주보다는 이 S&P 500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이 부양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나스닥 인버스를 먹게 되고 상승할 때는 기왕이면은 우량주들이 분포해 있는 이 US 500 쪽으로 S&P 500으로 상승할 때는 이제 먹으러 가는 거예요. 나스닥은 성장주가 많아서 나스닥 인버스고 상승할 때는 탄탄한 주식이 회복하기 쉬워서 S&P인 건가요? 네, 맞죠, 맞죠. 이 말인 거예요. 성장주가 많다 보니까 이런 금리 인상이라던가 유동성 축소에 대해서는 나스닥이 훨씬 민감하게 하락분을 반영하게 되고요. 상승할 때는 패드풋을 발동하게 되는 기준으로 삼는 이 S&P 500을 매수해서 같이 타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박살난 실적과 함께 줍줍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쵸. 이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2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이거 경기 침체다라는 말이 더 빨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7월 부근에 가기 전에 이거 TBT도 정리해야 됩니다. 요거는 꼭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기업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 장기 채권 TBT 인버스 들고 있는 거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혹시라도 제가 까먹으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7월에 저희가 이 S&P로 진입한다는 이 주주파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충분히 빠그라질 거라는 거고 경기가 그렇게 빠그라지게 되면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긴축에 대해서 우려하고 QT 때문에 이 TBT가 급상승하고 있는 건데 7월쯤에 갔을 때는 우리 이거 TBT 꼭 정리해야 돼요. 시기, 이 매도하는 조건 중에 뭐 가격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모멘텀,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 리미트로 걸린 TBT라는 자산 이 투자에 대해서 리미트로 걸린 시간은 7월 전, 6월 안으로 이건 쇼부 보고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7월에 또 한 번 진입 타이밍으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7월에 요 기업 경기 침체 우려 더 크게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를 TBT 진입 시점으로 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곧버스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7월 전에 매도해야 됩니다. 장기 채권 가격은 연준의 자산 매도와 관련이 있나요? 마치 주식도 매도 물량 많으면 하락하는 것처럼. 네, 요 말 그대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QT인 거죠. QT의 완화적 QT와 급진적 QT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연준이 채권을 매도하는 게 급진적 QT라고 하면 요 완화적 QT는 롤오프하는 거. 이 만기에 도래한 채권에 대한 회수. 아주 적극적인 매수자, 쩐주가 존재했는데 얘가 이제 나 더 이상 채권 시장에서 안 할래 하면서 만기에 도래한 거 회수하고 그냥 돈 들고 나가는 거. 근데 이것도 똑같이 쉽게 그냥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말로는 충격이 뭐 회수랑 직접적인 매도랑 차이가 있긴 한데 쉽게 막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매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매도하면 채권 가격이 빠지니까 우리가 TBT를 들어갔던 거예요. 금리 올라간다고. 잘 발라 먹었죠. 이 QT 한다고 해서 이 상승했으니까. 뭐 인플레도 높게 나오면서 또다시 긴축을 당기게 되면서 올라간 것까지 해서 TBT는 뭐 지금 여러모로 놓았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스테이 가능합니다. S&P는 어디 거를 사는 건가요? 이건 뭐 방법이 다양할 텐데 스파이도 있고 또 뭐 있었지? 무슨 뭐 V 들어가는 거 있었는데 그게 뭐 운용 수수료가 좀 달라서 거래량도 좀 다르고 근데 보통은 그냥 스파이 삽니다. QQQ가 나스닥. 네, 그냥 스파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S&P 500에 속해 있는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P 500에 속해 있으면 프로그램이 기계적 매수를 할 텐데 기술주들의 실적 박살은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은데 궁금합니다. 제가 이 필립스 곡선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이 개발자들의 임금 상승분, 금융 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 상승분. 이 두 개가 어마어마해요. 특히 뭐 BOA라던가 금융 쪽에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엄청난 임금 상승이 있었어요. 1월에 발표됐던 4분기 실적에서 특히 그게 많았어요. 은행주들에서 기업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임금 상승이 엄청 많았어. 왜냐? 엄청 좋았어.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적이 좋고 기업 뭐 경기가 되게 좋고 하면은 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에 대한 요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스탠스 자체가 고용주와 근로자의 스탠스가 이 노동자의 스탠스가 올라오게 되면 임금 상승에 대한 요청이 가능하고 그 임금 상승이 발생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근데 특히 이 S&P에 있는 기술주들은 대부분이 엄청난 임금 상승이 있었어요, 작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요거 바스켓 매수라 그러는데 이 S&P 500, S&P 500을 ETF를 우리가 사게 되면 개미들이 사게 되면 S&P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 방에 이렇게 쭉쭉쭉 이 바구니에 담는다 그러는데 여기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실적은 안 좋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S&P에 대한 매수, 저가 매수 혹은 뭐 파생 상품에 대한 매수로 인해서 쭉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개 중에서도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실적이 왜 안 좋냐면 임금이 올라가서 임금 상승분이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에요. 줍줍 시에도 QQQ보다 스파이 줍줍이 나을까요? QQQ를 안 죽고 스파이를 그러니까 죽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QQQ는 언제 좋냐면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 국면일 때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무조건 QQQ 줘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경기가 침체해서 뭔가 올라온다거나 저가 줍줍으로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본다거나 그런 시기에는 오히려 이런 우량주들,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이 훨씬 빠르게 올라와요. 회복하는 국면에서는. QQQ는 경기 확장 국면, 유동성이 풍부할 때 스파이보다 QQQ가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승을 바라고 들어가는 이유 자체가 그게 아니어서 그래요. 환경 자체가, 경기 환경 자체가. 그래서 스파이를 쪼아야 한다는 거예요. SSO나 이거 뭐예요? 아, 스파이의 2배, 3배?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저도 당연히 나중에 제가 늘 말하지만 저도 10년 뒤에는 주식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시기에 갔을 때는 저도 레버리지 터뜨려서 2배, 3배짜리 주울 거예요. 근데 아직 7월에 경기 침체 나오면서 저가 매수 줍줍 들어갈 때는 뭔가 큰 상승을 바라긴 어려워요. 그건 말 그대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이렇게 쭉 폭락이 왔을 때 그것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뒤로도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레버리지 쓰는 거 조금 위험하고, 그때 제가 주우려고 하는 자산은 연금저축 자산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굴리고 있는 자산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금, 뭐 IRP, DC, 예, 그 퇴직연금 DC 이런 운용 자금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수중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굴리고 있는, 언제든 내가 유동적으로 뭐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뭐 유동성이 풍부하다기보다는 뭔가 유동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조절할 수 있는 이 자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연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할 수 있는 항목들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뭐 이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 할 건 아니니까, 요런 자금들은 7월에 폭락이 왔을 때 그냥 담아둘 거예요.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그냥 담아두고, 왜냐면 이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도 노릴 수 있고 싸니까,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건 막 당장 막 적극적으로 얘를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게 아니다 보니까 얘는 그냥 그렇게 담아둘 거고,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은 예, 계속해서 인버스 쪽에도 아마 투자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7월에 제가 말씀드린 그 경기 침체 때 폭락했을 때 쭉쭉 팔아 들어가는 거는 레버리지 띄우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레버리지 띄우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레버리지 빡세게 박아서 저도 할 건데,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이런 때 받긴 하는 건데, 뭔가 확신이 들고 할 때 박는 건데, 7월에 나오는 그거는 그 S&P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실적이 안 좋아져서 뭔가 경기 침체 우려로 빠그라진 걸 주우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 띄우는 때는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빡 박아야 될 때가 오긴 올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국장에 있는 것 중에서 신용 많은 거 보시면, 신용 이렇게 잠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3,800이 깨졌네요, S&P가. 제가 막 공매도나 대차 물량 뭐 이런 거는 많이 보여드렸는데, 신용 이런 시기에는 신용 특히나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뭐 물린 거 뭐 있어요? 코스닥에 물린 거 하나만, 종목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아무거나. 물린 거 없어요? 코스닥에? 현대차. 현대차 거 한번 볼게요. 아, 현대차고 뭐고.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3.5% 빠졌어요. 3.5%보다 덜 빠진 애들도 있고 3.5%보다 많이 빠진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3.5보다, 그러니까 지수, 특히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버텼잖아요. 지수보다 덜 빠졌어요. 그럼 나머지는 진짜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거의 한 20%, 3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우가 요거밖에 안 빠졌는데, 1.7%, 2.6% 빠졌는데 지수가 3.5% 빠진 거면 나머지 종목들이 진짜 개박살 난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요거만 보고도 그게 가능한데, 그 와중에도 시가총액 요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아이고, 이렇게 언더퍼폼하는 애들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확인해 보세요. 신용잔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대차잔고 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늘 대차잔고가 많이 늘었고 공매도 실행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시고 대차잔고 많이 남았으면 좋지 않아요. 특히 이거 네이버, 카카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 뭐 개발자들에 대한 임금 상승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현상 자체가 이거는 기업의 실적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30만 원에 있지 않았나? 예, 이런 거는 정리해야 돼요. 이거랑 특히 IT 기업이랑 코인 관련 기업, 그 개발자 또 요구하는 거 뭐 있어? 게임주. 이거는 걸러야 돼요. 제가 필립스 고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 임금, 높은 고임금으로 인한 그 비용 상승 가장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게 이 IT랑 게임 쪽. 거기는 진짜 그냥 돌 맞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작년에 코인 때문에 갑자기 개발자들에 대한 임금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비대면 되면서 우리 막 그런 식으로 갔었잖아요. 막 메타버스니 그런 거 다 생각해 보면 그 개발자분들에 대한 임금 상승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과수요가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수요. 그래서 서로 땡기려고 막 돈 올려주고 뭐 샤이닝 보너스 주고 하면서 임금 상승이 유발됐잖아요. 그거 그대로 지금 미국 시장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딱 좋은 예가 있네, 지금. 지금의 이 상황을 제가 아까 필립스 고선 보여드리면서 미국의 실업자율 증가하고 임금 상승 계속 일어날 거예요라고 말했던 거를 여기다 이거 보고 적용하시면 돼요. 네이버, 카카오. 이 언더퍼폼 하잖아요, 이거. 지수 3.5% 빠졌는데 혼자 6% 빠지고 앉아있잖아요. 이거 실적이 안 나와요, 이러면. 고퍼 다 해소해야 돼요, 이러면. 1조씩 올랐는데 1년 수익 중에 화이트 진로. 코스닥도 하나 보고 갈게요. 저는 어차피 이거 리딩은 잘 못하고 저도 종목은 잘 못 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신용 많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아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삼성전자가 2.6 빠졌는데 지수가 3점 몇 빠진 거면은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종목들이 개박살 났다는 거죠. 이런 추론이 가능하니까 화이트 진로 한번 보고 올게요. 화이트 진로는 코스피네. 요거 예로 하나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 물리신 종목들 있으면 이런 식으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선 신용 보시면 뭐야 이거 잔고 잔고가 늘고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신용 써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 어차피 리오프닝으로 한번 떴던 주식 아니에요? 상승 모멘텀 자체가 리오프닝 보고 들어간 건데 리오프닝 돼가지고 뭐 소주 많이 먹고 하면은 올라갈 거라고 했던 거겠죠? 차트 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신용을 쓴 거지? 신용이 많은 건 아닌데 이 정도 수준이면 솔직히 이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공매도도 딱히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이때 신규 수량이 많이 늘었구나. 그러니까 금요일에 신규 수량이 많이 늘었네요. 근데 공매도로 나온 게 양이 많지는 않아서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신용도 이 정도면은 뭐 높은 건 아닌 것 같고, 그 뭐야, 펄어비스 아니면, 그러니까 이 잡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코스피여서 그런데 코스닥 중에서는 보면은 여기 신용융자 보면은 잔고율이 4%, 5% 이런 거 있어요. 10% 넘어가면 무조건 정리하세요. 그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잔고율이 신용융자가 높은 거는 지금처럼 하락장이 오면은 일단 1차적으로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그때 한번 같이 폭락하고 그 폭락이 일어나면서 반대 매매 한번 터지면서 두 번째 폭락이 나와요. 코스닥에 있는 것들 보면은 4%, 5% 예사롭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10% 넘는다? 그러면 그냥 그건 무조건 정리, 그냥 그거는 손실이 뭐 40%고 50%고 나발이고 무조건 정리하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화이트 진로처럼 이 정도면 뭐 전혀 나쁘진 않은데, 보시면 이 대차장고 크게 늘어난 거 있잖아요, 신규수랑. 이게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 예, 이런 거는 불안해해요.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신규수랑 이렇게 한 방에 많이 당겨놓은 거는. 이게 리오프닝 관련해서 묶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 화물 파업 있잖아요. 화물 파업 때문에 또 안 좋아질 거예요. 실적이 안 좋잖아. 실적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잖아요. 어떡해. 뭐야, 뭐 소주가 없어가지고 갖다 나르고 있다 그러는데, 도매상들이 직접 차 끌고 가가지고 갖고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엄청 나이스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요거 하나. 이거 뭐야, 대차거래. 대차장고 크게 는 거 하나. 어떻게 이렇게 안 나왔지? 물량이?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대차장고 늘었다가 다시 쏙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신용장고도 많지 않고. 아무튼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보시면 이 신용융자 잔고 보시면 4%, 5%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는 위험한 거고, 10%는 뭐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정리해야 되고요. 오늘도 이렇게 하락장에서 삼성전자 아까 보시면 있어. 삼성전자가 이렇게 딜 빠졌는데 지수가 3.5%면 1% 차이잖아요. 요 하락분을 나머지들이 나눠 먹었는데 화이트 진로는 3.5%면 그냥 얘는 그냥 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딱히. 그냥 지수 빠진 만큼 빠진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근데 지금 제가 정리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 친구들이 들고 있는 것 중에 보면은 코스닥에서 여기 신용잔고가 4% 5%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정리하라 그래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친구면은 정리하라 그래요. 현대차도 결국엔 안 좋잖아요, 지금.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에 반토막 났으면, 내가 처음에 뭐 들고 있던 게 100이라고 치고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이때부터는 사실 겉보기에는 이미 100에서 50이 됐기 때문에, 남들은 50에서 샀을 때 뭐 10% 빠지면은 5가 빠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10% 빠지는 건데, 내 평단가는 사실 100이잖아요. 이미 반토막 난 상태면 데미지 받는 것도 절반이에요. 방어력 50%. 그러니까 그 10% 빠져도 사실상 내 평단이 너무 높기 때문에 5% 빠지는 거 5%. 그러니까 뭐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이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방어력이 높아졌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사실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손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서 지금 막 크게 변동성이 나와서 10% 빠지면 5가 빠지게 되는 건데 내 평단이 높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땐 10% 빠져도 사실 내 평단에서는 5 빠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까지 크게 물린 것들은 그냥 내비둬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이미 방어력 50%도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팔아야 되는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용 높은 거. 일단 무조건 신용 높은 거는 정리해야 돼요.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 한국 금리.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네요. 와, 오늘 엄청 올랐네. 한국 금리. 금리 인상 한 번 했죠, 이거 지금. 네, 금리 인상 한 번 한 거죠, 이거면. 0.29 올랐는데. 졸라 웃기지 않아요, 이거? 한국은행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시장 금리가 지들끼리 금리 인상 한 번 진행했어요. 뭐야, 뭐 긴급 회의 한다 그랬는데 혹시라도 뭔가 그 긴급 금통이 열어가지고 기준금리 올린다 그래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올린다 그래도 이거 빠질 수도 있어요, 시장 금리는. 그래, 이 꼴이 난다니까, 이게. 제가 예적금 들지 말라 그랬던 것도 이거 이제 뭐 3.3, 3.4 이러고 3.5 가고 있는데 상품 이제 4% 넘는 거 나오죠, 이러면. 8월 달 가면은 4% 넘는 거 나와요. 근데 그때까지 그냥 스테이하고 계시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말한 그 신용장고도 신용금리 미친 듯이 올라가요. 신용금리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엄청 빡세요. 10%가 넘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들고 있어? 만약에 5천만 원을 내가 신용 매수를 때렸으면 50만 원씩 나와. 50만 원 맞나? 10%면 얼마야? 아무튼 그게 50만 맞는 것 같은데? 와, 그렇게 많이 나오나? 막 1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신용 매수하는 이율이? 그러니까 증권사가 해주는 신용 매매가? 근데 이게 코픽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 절대 못 버텨요. 절대. 근데 그 반대 매매가 나오는 순간은 정말 폭포수처럼 빠져요. 폭포수처럼. 그럼 끝나요, 그냥. 그 한 해 주식 끝나요. 투자 자체가. 이거는 이 한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환율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환율도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이러면 환율이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 1300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에서 얼마나 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는데 이게 방어가 되나? 방어 못할 것 같은데 1300도 이제 위협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로 올라갈 거예요. 한 방에 뚫릴 수는 없어요. 근데 두드리로 올라갈 거예요. 1300원 두드리로. 그래서 제가 자꾸 1250원에서 그냥 한잔 하세요 하는 거는 비싸긴 하죠. 비싸긴 한데 그냥 해도 돼요. 왜냐면 앞으로 상승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1250원에서 계속 그냥 해도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1100원에 되게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남은 금융 정책 자체가 한국은 올라가는 방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혀서 끌어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1,300원은 아무래도 큰 저항선이 되긴 할 텐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1,100원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1,200원이 되게 비싼 것처럼 느껴지고 있잖아요. 사실 현실 실물 자산 입장에서 1,250원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에요. 저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 이렇게 빠진다는 자체가 한국 채권에 대한 매력이 되게 있었는데 많이 팔았네요, 오늘은. 진짜 많이 팔았네. 어떻게 하루에 20bp가 올라? 여기 2년물은 금리 인상 한번 했네. 30bp까지 올랐는데. 또 뭐 있어? 잠시만요. 제가 또 뭐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아, 장단기 금리차. 장단기 금리차 제가 작년 말부터 되게 언급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슈가 된 거는 2월쯤이었나? 장단기 금리차. 이게 제가 보고서 첫 번째 보고서네요. 썼던 것 중에. 이거 언제 쓴 거지? 날짜는 안 나오나 보네요. 아무튼 요 장단기 금리 차를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그거 뭐 마치 마이너스 되면 딱 문제. 0이면 뭐, 아, 다행이다. 뭐, 1이면 다행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저게 축소가 되면은 축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유동성은 줄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갭이 멀면 뭐야, 은행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출해 주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영업도 하고 할 텐데 저게 계속해서 축소하게 되면 지금처럼 뭐 역전되게 된다고까지 하면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출해 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게 굳이 막 2BP 남았다, 4BP 남았다 중요하지 않아요. 4BP든 마이너스 1BP든 그냥 이미 축소된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를 갖는 상황인 거예요. 인버전 됐다고 문제고 그 전에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뭐 똑딱이 스위치처럼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요 갭 자체가 굉장히 축소됐기 때문에 대출이 줄 수밖에 없어요. 대출이 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이유도 하나도 여기 뭐 적혀 있네요. 모기지금리 때문에라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너무 이거 레포트 썼을 때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가지고 어차피 QT하고 해서 장기금리 억지로 어거지로 땡겨 올리면 해소될 겁니다라고 했던 상황이랑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역전이 발생되는 거는 예, 경기 침체 옵니다. 이것도 장단기 금리 차도 역전됐고 하나, 두 번째 이제 유가 급등 나온 거 항상 경기 침체 전에는 유가 급등 나왔어요. 유가 급등 나온 것도 두 번째. 또 뭐 있지? 전조 증상들이? 높은 인플레도 있고. 이제 기업 실적이 딱 부러지면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서 주식이 한 번 더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원화 들고 있으면 적자 보는 건가요? 아,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제가 원화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무조건 달러 연동 자산으로 들고 있으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저는 국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국가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이었고 그때는 3월 코로나 대출, 이 부실 대출이 터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달러 들고 있으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건데 3월이 9월로 밀리면서 다행히 조금 딜레이가 되긴 했죠. 근데 9월 전에 무조건 우리는 자산의 일부를 달러 연동으로 바꿔놔야 돼요. 들고 있는 현금 저는 어지간하면 다 바꿔놓을 거예요. 1탄 유동성 축소, 2탄 경기 침체, 3탄 신용부도. 신용부도가 우리나라는 특히 가계부채, 미국은 하이힐드 스프레드 벌어지면서 기업부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신용부도는 3탄인데 저희 나라의 가계부채 3탄이 일어나는 건 9월 코로나 대출 때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근래에 보시면 금융채, 회사채 발행이 엄청 많아요, 양이. 1금융권도 회사채 발행하고 있어요. 또 질문 있습니까? 와, 오늘 많이 빠지네. 나스닥 3.7% 빠지고 S&P 3.3%. 즐기세요, 그냥. 오늘 그리고 되게 특이점으로 또 봐야 되는 거. 러셀 2000이 훨씬 많이 빠지고 있어요. 나스닥 3.7% 빠지는데 러셀 2000은 4.2% 빠지고 있어요. 이런 중소형주가 집약돼 있는 러셀 2000이 빠지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락이에요. 그 계속 말하는 3탄 신용경색. 남들보다 항상 먼저 한 발 빨라야 돼요. 제발. 이 부러지는 거 다 보고 들어가지 말고. 지금도 경기 침체 안 하는데 경기 침체 우려 오면서 이거 뭐야 폭락 오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올 때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 오기 전부터 예상해서 미리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3탄 신용 문제, 이거를 먼저 확인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갭 벌어지는 거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뭐야, 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되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 러셀 2000 부러지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거 보면서 3탄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먼저 대비를 해야 돼요. 인사이트를 가지라고. 그 부러지는 거 다 보고 나서, 부도 나는 거 다 보고 나서 움직일 생각하지 말고, 부도 나기 전에 부도가 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먼저 움직여야 돼요. 우리 그래도 먼저 움직여서 경기 침체 전에 움직였으니까 지금 이거 득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투자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움직일 수 있게끔. 예, 질문 없으면 잡시다. 많이 늦었네. 아무튼 인버스는 3,800에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정리